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뇨, 고지혈, 고혈압도 많으시고 또한 장에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장과 또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췌장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텐데요. 장과 관련돼서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사실 장이 나쁘면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탈이 나서 설사를 한다든지 또 너무나 일주일 이상 화장실을 못 가는 그런 변비를 앓는다든지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많은 분들이 이게 원인인지 몰라서 많이 아팠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장누수증후군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누수증후군이라는 것은 장의 점막에 있는 세포들이 촘촘하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이가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 속에 있는 다양한 식사 때 먹었던 음식들, 첨가물들 또는 가끔 있는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몸속 밖으로 빠져나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관련된 질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서울대 천종식 교수님께서는 바로 이 질병의 시작은 디스바이오시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디스바이오시스는 뭐냐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뜻합니다. 자, 이것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 수혈이나 또 장기 이식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변 이식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질병이 장에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장의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건 절대 걸리고 싶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중요한 뇌처럼 장은 제2의 뇌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 뇌사 상태에서도 소화기관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장은 1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컬럼비아 의대 마이클 거쇼는 장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요. 바로 장은 제2의 뇌다, 세컨드 브레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의 기능을 제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장은 먼저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어요. 이 소장과 대장을 다 통틀어서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소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소장에서는 많은 소화 효소, 장액이 나와서 소화를 돕고 영양소를 흡수시킵니다. 무려 하루에 소장에서 분비하는 장액은 3000ml, 거의 3리터가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몸에 꼭 필요한, 우리 몸의 이 기본 단위인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장 점막이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흡수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도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없고 피곤하고 질병이 끊이지 않은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장 옆에 있는 위, 간과 순환을 합니다. 장에 나쁜 음식이 많이 쌓여서 독소가 많으면 간하고도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 독소가 다 흘러갑니다. 또 위에도 좋지 않은 성분들을 다 보내기가 쉬워요. 또 우리가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뇌 질환을 절대 걸리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자, 최근에는 미국 국립장수의료센터에서 자폐증이나 파킨슨, 알츠하이머, 우울증 이런 질병들이 장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이 나쁠 때 바로 나쁜 세균들이 늘어나서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소장해서 영양소를 잘 흡수해서 우리 몸의 옆에 있는 장기들 또 뇌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우리 장은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이 소장과 대장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기능인데요. 소장 점막에는 페이어스 패치라고 하는 림프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의 무려 70%가 이곳에 있고요.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 건강의 70% 때로는 80%까지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이 소장에 있는 림프구들이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내에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대변 이식 말씀 잠깐 드렸는데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 있는 미생물을 현재 장에 문제가 있고 질병 상태인 환자들에게 이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바로 건강한 미생물은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미생물이 없다면, 건강한 미생물이 없다면 바로 질병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이 대사를 잘할 때 면역력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장에 여러분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최근에는 그냥 이 모든 장내 미생물과 그 생태계를 통틀어서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그 생태계를 뜻하는데요. 이 장에는요, 무려 300에서 400종, 그리고 숫자로는 사람의 세포 수보다도 1조 개가 더 많은 약 38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세포 수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과 우리는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생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면역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바로 단쇄 지방산을 합성합니다. 네, 지방산 중에 장쇄, 기른 것, 중쇄, 중간 길이, 그리고 단쇄, 짧은 길이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크론병이나 또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게 도와주고 장 누수군도 치료를 해주고 여러 독소들을 해독시켜 줍니다. 또 이 단쇄 지방산을 잘 먹고 자라는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을 또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아세트산이나 프로피온산 또는 부티르산 이런 성분들을 바로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있을 때는 바로 이 단쇄지방산을 잘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맨날 가공식품만 먹고 또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소화 안 되고 힘들고 가스가 차고 두통 있고 이럴 때는 사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지 않은 미생물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쇄지방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면역 건강도 해칠 수가 있고 온몸에 뇌까지도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장의 세 번째 기능으로는 바로 배출 기능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나는 화장실 일주일에 한 번 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씩 가셔야 되죠. 자, 대장에 변이 계속 있는 상태가 된다면 제가 아까 장, 간, 순환, 또 장뇌 축이 있다 해서 순환한다 그랬잖아요. 장에 있는 독소가 간으로, 위로, 또 뇌로 다 흡수가 됩니다. 이유 없는 편두통이나 두통을 당연하게 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꽤 많은 분들이 변비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통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늘 배출하는 것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너무 또 중요한 장의 기능에는 바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옛날에는 장이 제2의 뇌다 이렇게 알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의학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장의 기능 중에 바로 호르몬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편안함을 유지해주는 굉장히 좋은 건강에 좋은 호르몬 바로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즘 도파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 이런 것도 우리가 중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도파민도 5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질 때는 우울증이나 또 인생에 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일상생활을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유 없는 우울증, 복통 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장이 하는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장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뭐 어떻게 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크론병이나 대장염 상담도 많이 했는데요. 장이 행복한 식단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주도의 해녀들은 만성질환이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해녀 밥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해녀분들을 보면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약을 거의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이제 물론 해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쁜 음식을 많이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이 60 또는 심지어 70대에도 계속 그 해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보니까 바로 바다에서 나는 많은 해초들, 뭐 미역, 다시마, 다양한 해초들, 톳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 밥상, 아, 장이 좋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장에 꼭 필요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매우 중요한 영양소다라고 6번째로 지정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네, 이 6번째 영양소는 바로 식이섬유예요. 여러분 식이섬유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식이섬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현미 껍질이나 콩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바로 이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셀룰로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리그닌 이런 성분들이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로 물을 흡수해서 스스로 팽창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을 식사를 했을 때와 이 식이섬유가 없는 식사를 했을 때, 한마디로 현미밥, 또 채소 이런 걸 먹었을 때와 쌀밥만 먹었을 때, 라면만 먹었을 때, 흰쌀만 먹었을 때 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면서 몸속에 있는 나쁜 성분, 중금속이나 이물질도 같이 흡착을 합니다. 또 포만감을 주니까 다이어트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위장이 잘 운동하게 도와줘요. 어떤 분들은 장이 멈춰서 또는 위가 멈춰서 소화가 너무 안 되는 분들, 또 화장실에 못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를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불용성 식이섬유가 너무 없는 너무 부드러운 쌀이나 너무 부드러운 밀가루 같은 음식만 많이 먹게 되면 장 안쪽에 주름이 많은데요. 그런 밀가루 성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머니를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용종이죠. 뭐 요즘 분들 뭐 5명 중에 3명은 다 용종이 있다고 하시고 또 대장 내시경 하시다가 많이 떼시기도 하는데 바로 물에 녹지 않은 불용성 식이섬유, 뭐 곡식의 껍질, 콩에 있는 껍질들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용성 식이섬유가 중요하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는데 현미 드시고 막 또 배가 아픈데도 생채소를 일부러 많이 드시고 막 가스 차고 이런 분들도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자, 그럴 때는 너무 억지로 몸이 불편한 것을 참아가면서까지 드시는 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현미가 소화도 안 되고 또 장 점막이 아주 얇아서 스크래치, 상처가 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이럴 때는 불용성 식이섬유를 좀 줄이시고 대신 수용성 식이섬유를 늘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수용성 식이섬유는 또 뭘까요? 자, 제가 우리가 한 끼 정도는 아침 식사로 제가 과일을 드세요, 항산화 밥상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는 펙틴입니다. 이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말 그대로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서 젤리처럼 형태가 바뀝니다. 혹시 딸기 바나나 주스를 갈아서 책상 위에 둬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딸기에 들어있는 펙틴이 물을 흡수해서 젤리 형태로 바뀐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변에 있는 고형물질을 잘 만들어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혈당도 떨어뜨리면서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런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해녀밥상에 들어있었던 바로 해초, 해조류들에도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미역, 다시마, 톳 같은 이런 다양한 해초들 보면 끈적끈적한 성분을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입니다. 자, 물에 녹아서 역시 몸속에서 고형분들을 잘 예쁘게 만들어주고 혈당, 콜레스테롤 다 떨어뜨리고 고지혈증 있는 분들,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분들 해조류 많이 드세요. 굉장히 빠르게 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이것에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버섯의 베타글루칸이에요. 버섯은 또 건강에 좋은, 어떤 경우에는 암에도 좋은 그런 버섯도 있고 이러잖아요. 물론 그렇게 비싼 버섯을 늘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새송이 버섯, 양송이, 표고버섯 굉장히 흔하게 버섯 구할 수 있잖아요. 버섯도 해조류에 다시마나 곰피 같은 거에 싸서 드셔도 좋고요. 버섯을 또 좋은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 현미를 못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여기에만 들어있느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엉과 돼지 감자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입니다. 여러분, 이눌린은 천연 인슐린이다라고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바로 아주 건강에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엉이나 돼지 감자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가끔 반찬에 해서 드시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장이 건강해서 잘 소화시켜서 다음 날 우리가 이것으로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화 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를 보면 어이가 왕의 변을 맛보고 냄새 맡고 눈으로 확인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바로 물에 뜨는 바나나 변이 장이 건강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는지, 내 몸에 얼마나 소화를 잘 시켰는지, 또 독소나 나쁜 대사산물을 만들지 않고 잘 소화를 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에 뜨는 바나나 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변은 몸에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물에 뜬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내 몸이 적당한 소화 효소를 사용해서 식사한 것을 다 소화시키면 영양소가 소장을 통해서 다 흡수가 되고 찌꺼기만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찌꺼기만 나가게 되면 물보다도 비중이 가벼워서 물에 뜨게 돼요. 만약에 의심스러운 분들은 과일 식사를 하시거나 또 소식으로 꼭꼭 잘 씹어서 또 수용성 식이섬유 반찬도 버섯이나 해조류 이런 거 많이 드시면서 한번 변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장이 건강해지는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식사로는 항산화 밥상에서도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니라 아침에 과일로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을 드시는 게 좋은데 얼만큼 드셔야 될까? 아침 과일 500g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500g 정도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또 영국 국립암센터에서도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다라고 추천한 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 수백 명의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임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이 정도는 하루에 먹어야 몸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 또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 500g 정도를 상상하시면서 아침갈 500g. 요즘은 또 여름이니까 복숭아가 제철이잖아요. 한 큰 복숭아 2개 정도면 됩니다. 또 사과 하나, 복숭아 하나, 복숭아 하나, 토마토 하나 이렇게 드시면 괜찮습니다. 또 아침에 당이 있는 분들도 정말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나 블랙베리, 라즈베리 그리고 복숭아도 당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점심과 저녁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할 때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용성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반찬은 단순한 밥상이 좋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마나 양배추, 버섯볶음 정도 한 2-3가지 정도 반찬과 함께 밥을 잡곡밥으로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녁에는요, 여러분, 장이 빠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염증 있는 분들은요, 좋은 기름을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칼로리에 한국영양학회에서도 30% 정도는 필수 지방산을 드세요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이런 좋은 기름 있잖아요. 거기에 몸에 좋은 채소들, 뭐 당근, 브로콜리, 뭐 양배추, 뭐 케일 같은 이런 것들을 볶아서 드시거나 또는 버섯 볶음을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과일을 갈아서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럴 때는 과일은 가는 순간 당분이 다 쪼개지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켜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가 힘들어서 어떡해요? 라고 하실 때는 그러면 당분이 높지 않은 과일 채소 조합으로 갈아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네, 사과는 늘 정말 많은 분들이 늘 먹으면 너무 좋은 과일이기 때문에 사과에 토마토를 갈아서 드시면 당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스테비아 토마토를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당도가 없는 약한 토마토를 드시면 좋습니다. 또는 사과의 샐러리 같은 조합도 면역력에도 좋고 장에도 아주 좋은 음식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씹어서 먹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당분을 올리지 않는 과일과 채소의 조합으로 2가지 정도만 섞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면역력 그리고 뭐 제2의 뇌다 하는 장의 기능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흡수율과 면역력을 잘 올리고 또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장 건강 회복 식단 꼭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와, 이게 너무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췌장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의 2021년도에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인들의 약 51%는 이미 당뇨인이거나 당뇨 전 단계를 알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구의 절반, 약 51%가 당뇨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요. 저는 그 나라의 주식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췌장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췌장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식단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당뇨, 만약에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라면 여러분 당뇨를 꼭 의심해 보시면 좋습니다. 몸에 쉽게 멍이 든다거나 상처가 나도 회복이 더디다거나 굉장히 피곤함이나 무기력감이 지속되는 증상, 또 한 끼만 굶어도 너무 공복감이 심해서 힘든 경우, 나 당 떨어졌어 하면서 막 단 거 드시는 분들 계시죠? 또 식사 후에도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허기가 지는 증상, 자, 이럴 때는 나의 췌장에 신호가 일어난 겁니다. 또 췌장이 아프면 혈당에도 문제가 있고요. 복부 통증이나 소화불량, 또 너무 입맛이 없기도 하고요. 체중이 계속 떨어지는 체중 감소, 황달이나 회색 대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췌장은 무슨 일을 할까? 췌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췌장은 무게가 한 100g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15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췌장도 이 소장처럼 무려 하루에 1.5리터의 췌장액을 분비해요. 그리고 췌장은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췌장액을 하루에 1.5리터나 분비를 하는데 이건 뭘까? 무슨 일을 할까? 네, 바로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췌장이 아프게 되면 소화효소가 잘 안 나와요. 소화효소가 잘 안 나오면 소화불량을 일으키죠. 뭘 먹기만 해도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그러면 식사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할 겁니다. 근데 췌장은 어떤 소화효소를 분비할까요? 우리가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단백질류, 고기, 생선, 계란 이런 걸 먹기도 하고 또 기름이 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요.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에너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모두 다 분비합니다. 자, 소화효소를 분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소식이 왜 좋은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소식, 그냥 좋지. 과식, 원래 나쁘지. 그냥이 아니고요. 자,
자, 과식을 하게 되면 탄단지를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소화효소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췌장이 어떨까요? 굉장히 과로를 하겠죠. 일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니 췌장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유전자가 99% 해박적 구조도 너무 비슷한 유인원들의 이 해박적 구조를 비교해 보면요. 사람의 췌장은요, 유인원들의 췌장에 비해서 무려 7배가 큰 걸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7배나 췌장이 클까요? 네, 유인원들을 살펴보면 거의 소화효소가 크게 힘들지 않은 음식들을 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네들의 주식은 과일, 그리고 일부 채소들, 아주 적은 양의 곤충들을 먹습니다. 과일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과일 안에 소화효소가 들어있죠. 뭐 파인애플 먹으면 고기 소화 잘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파인애플 속에 들어있는 브로멜린이라는 단백분해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과일을 드시게 되면 췌장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쌀밥을 먹죠. 그러면 아밀라제도 췌장이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고기도 좀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또 단백질 분해 효소, 프로테아제도 또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죠. 그럼 또 췌장이 또 리파제, 지방 분해 효소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췌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저는 당뇨를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의 췌장 건강 상태는 이미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와 이 췌장은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고요. 특히 과식을 할 때는 췌장이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 생각 꼭 하시고, 다음날 식사량을 좀 조절하시거나 또 췌장을 좀 쉽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췌장은 이렇게 소화효소를, 탄단지의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면서 또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자, 이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성 호르몬이 아니고요. 바로 포도당을 운반해서 혈당을 올리거나 내리게 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입니다. 바로 혈당 조절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포도당을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에 이동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됐을 때가 바로 당뇨병 이제 심각하게 시작이 된 거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라도 당을 우리 몸에 사용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아예 인슐린이 안 나올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또 반대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바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각각 췌장의 베타세포와 알파세포에서 분비를 하는데요. 적정하게 많으면 혈당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심해질 경우 이제 인슐린 주사도 계속 양을 늘려가면서 맞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몸을 보면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이 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왜 손상됐을까?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삼시세끼 흰 쌀밥을 먹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 쌀이 주식인 나라가 맞고, 물론 서구식 고기를 엄청 많이 먹는 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인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당뇨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한 번쯤 우리의 주식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췌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췌장의 건강과 당뇨에 같이 상관관계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당뇨 있는 분들이 대부분 혈당만 조절하시거든요. 혈당을 낮추는 그런 약들을 드시기도 하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췌장의 건강입니다. 자, 췌장암에 걸린 90%의 분들은 대부분 당뇨인들이세요. 자, 그 말은 너무 이제 혈당 조절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췌장이 손상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더 심해져서 암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당 조절만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췌장 건강까지 잘 신경을 쓰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췌장이 손상된 상태가 됐을까? 네, 제가 면역 건강에서도 자주 강조를 드리는데요. 바로 초과 당분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손만 뻗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대부분 탄수화물이에요. 네,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떡을 먹거나 또 면 종류로 우리 한 끼 식사를 해결을 합니다. 근데 또 식후에 케이크도 먹기도 하고 과자도 먹기도 하고 또 디저트를 먹어도 대부분 당분이 많아요. 또 이제 어르신들보다는 좀 젊은 층이 더 좋아하긴 하지만 음료수 드시잖아요. 한 캔에 무려 25g, 30g 정도의 당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30g 정도의 당류는요, 밥 한 100g 정도, 한 반 공기 정도의 당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네, 이 초과 당분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한국인들의 밥상에는 늘 이 혈당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자, 혈당이 왜 당뇨병을 일으키는지 좀 살펴보면요. 먼저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특히 너무 분해가 잘 돼서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빵 이런 것들을 드시면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합니다. 이 혈당을 우리 몸은 상승되면 어지럽기 때문에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내려줍니다. 인슐린이 또 급격하게 많이 나와요. 천천히 나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급격하게 많이 나와서 어떻게든 이 당을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간에 일단 저장을 하거나 또 혈액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분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될 때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 곧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지방간이 되고요. 또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의 함량이 높아진 고지혈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슐린이 급격히 나와서 일단 저장하고 보니까 우리 또 혈액 속의 당은 또 혈당이 또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또 저혈당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당 떨어졌어 하면서 또 단 거, 사탕 드시고 초콜릿 드시죠. 네, 자, 이것이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고장이 나서 이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분이 우리 몸 세포들이 사용이 되지 못하고 요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당뇨병이 유발이 됩니다. 자, 이 기전 잘 이해하시고 급격히 혈당을 상승시키는 부드러운 탄수화물, 또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탄단지를 동시에 많이 먹게 되면 당독소도 많이 생기고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우리 몸에 어떤 음식은 어느 정도 소화가 걸리는지 또 왜 섞어 먹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은 약 10분에서 30분 안에 다 흡수가 됩니다. 자, 과일이나 견과류는 30분에서 1시간이면 흡수가 돼요. 물론 견과류는 과일보다 좀 느립니다. 자, 탄수화물은 2-3시간이고요. 채소는 3-4시간입니다. 가장 소화가 느리게 일어나는 것은 육류. 지방이 많은 육류, 그리고 생선,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7시간에서 8시간 걸리죠. 자, 이렇게 음식마다 소화 속도가 적게는 10분, 30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동시에 많이 먹으면 소화 속도 시간이 달라서 안에서 부패, 변질, 발효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많이 먹는 식사, 자, 이것이 우리 몸의 췌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음식이 양념이 강한 음식 좋아해요. 또 뭐 짠지라고 해서 절인 음식, 또 오랫동안 저장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자, 물론 우리가 잘 먹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뭐 보릿고개도 있었고, 또 냉장고가 없어서 저장이 용이한 그런 음식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음식을 구하는 거나 또 저장하는 게 그렇게 짜게 절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양념이 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동물들도 과식하게 돼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숭이에게 그냥 감자를 내밀었을 때와 버터와 꿀을 발라준 감자를 내밀었을 때 어떤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네, 일반 감자는 뭐 2개 먹으면 애가 배를 차서 더 안 먹는데 버터와 꿀을 발라줬더니 2배, 3배 많이 먹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을 발라주는 순간 과식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절인 음식, 또 짠 음식 이런 걸 먹게 되면 또 한국인들이니까 뭘 좋아하죠? 바로 밥을 좋아하잖아요. 특히 흰밥. 흰밥을 또 많이 먹게 됩니다. 자, 밥을 삼시세끼 계속 먹게 되면 췌장에서 계속 소화효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바로 췌장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념이 진한 음식,
너무 동시에 많이 먹는 것과 양념이 강한 음식은 좀 절제를 해주시고 그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음식, 최대한 그렇게 드시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당뇨 없는 우리나라가 될까? 나와 우리 가족이 당뇨로 정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췌장이 튼튼한 밥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생과일입니다. 자, 과일하면 또 뭐 당분이다, 과당이다 해서 너무 논란이 많은데요. 여러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베이커 심장 당뇨병 연구소에서는요, 과일을 하루에 2번 이상 먹는 분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인슐린의 민감도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당뇨병 발병률이 36%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연구는 일본 국립암센터에서도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생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췌장암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생채소는 생과일과 같은 그런 효과가 상대적으로 없었다.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생과일이 왜 우리 몸에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 과일 식사를 최고의 해독제이자 최고의 영양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의학에서 당뇨를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당뇨병은 이러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쉽게 유발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요. 바로 크롬, 망간, 아연, 셀레늄 같은 아주 중요한 미네랄들입니다. 자, 이러한 미네랄들은요, 가공식품 위주로 먹거나 흰쌀밥 위주로만 먹다 보면 결핍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영양소는 인슐린의 민감도를 상승시켜서 췌장 건강을 지켜주는데요. 바로 생과일 그리고 열매인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열매 식사를 하루 함께 하세요 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과라 드시거나 말린 과일 드시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정말 생과일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해독제가 되면서 최고의 영양제가 되는 식사, 이것을 꼭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뇨인인 분들 많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주일만 해도 200 정도 공복혈당 수치가 있었던 분이 일주일만 해도 12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또 굉장히 한 30년, 40년 오래 당뇨를 앓으셨던 공복혈당 400이 넘는 분들, 심각한 상태죠. 자, 이렇게 넘는 분들이 말도 안 되게 아침마다 과일을 드셨더니 200 이하로 떨어지고 또 힘이 나고 오히려 막 누워서만 있다가 인슐린 맞고 힘없이 막 누워서 일상생활도 어려웠던 분이 아침 식사를 이렇게 바꾸고 난 뒤에 힘이 나서 너무나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만 보지 마시고요. 과일 속에 있는 다양한 미네랄, 다양한 비타민, 항산화 성분들이 췌장 건강 그리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상승시켜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생과일과 함께 정말 많이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최대한 단순한 식사입니다. 자, 당뇨 200인 분들 또 400 이상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빠르게 당 수치가 떨어졌을까? 네, 바로 췌장을 자극하지 않는 식사를 했다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뭐예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단순한 식사는 한 번에 드시는 음식의 종류의 양을 3가지 이상 많이 드시지 않는 식사입니다. 저는 점심과 저녁에도 좀 당도가 낮은 토마토나 베리류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구마나 또는 단호박 정도 그리고 양파나 양배추나 버섯 정도를 단순하게 좀 드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또 다시마나 미역, 해초류, 김 이런 해조류도 한 가지씩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드실 때는 복잡하게 많은 양념을 하지 않아요. 아구찜이나 양념게장이나 다양한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맵고 짠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다 보면 항상 밥을 많이 먹게 되고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하다 보니까 늘 우리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단순한 식사. 자, 한 번에 고구마 하나만 먹어도 되나요? 네, 고구마 하나 먹어도 됩니다. 네, 단호박만 먹어도 되나요? 네, 단호박만 먹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소화가 잘 되는 만큼
단순한 식사를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좀 더 강한 몸을, 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 자, 이럴 때는 우리 몸에 점막을 잘 재생시켜주는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A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A는 수용성의 형태로 베타카로틴의 모습으로 여러 음식에 들어있어요. 자, 이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좋은 채소와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요. 양배추나 브로콜리, 케일, 토마토, 샐러리, 이런 또 아스파라거스 이런 채소에 있고요. 또 바나나나 망고, 살구 같은 과일에도 있습니다. 회조류, 김에도 들어있어요. 수용성의 형태로 베타카로틴을 드시게 되면 인체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바꿔줍니다. 이 비타민 A는 세포의 점막 재생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우리 점막이라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피부 구성을 뜻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양배추를 드시면 가스가 차요, 배가 아파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그럴 때는 익혀서 드시면 돼요. 또 그래도 불편하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떤 음식이라도 내 몸에서 잘 흡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완전 소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완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양식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이런 십자가 채소나 또 노란색이 들어있는 바나나, 망고, 살구 이런 음식도 점막 재생에 중요한 성분이니까요. 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췌장을 또 강하게 만드는 두 가지 맛이 있어요. 바로 쓴맛과 신맛입니다. 쓴맛 하면 췌장 그리고 간에도 도움이 같이 되는데요. 여주가 있고요. 그리고 방울, 양배추, 쓴바기, 도라지, 고들빼기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쓰니까 뭔가 좀 약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바로 췌장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주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먹진 않죠. 뭔가 오돌토돌하게 나 있는 쓴 멜론이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늘 여주를 먹고 있습니다. 또 방울 양배추도 일반 큰 양배추와 다르게 맛이 좀 씁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맛이 신맛이 있어요. 네, 신맛 성분은 토마토, 매실, 오미자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쓴맛과 신맛 성분이 우리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니까요. 어떻게든 내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하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단순한 식사와 함께 또 자주 추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깔끔한 사찰 음식이에요. 사찰 음식은 자극적인 향신료나 양념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오신채를 쓰지 않는데요. 최대한 제철에 나는 음식의 그 맛을 살린 음식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한 밥상, 양념이 진하지 않은 이런 사찰 음식도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삼시세끼 어떻게 하면 더 췌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췌장이 건강이 좀 약하다, 당에 문제가 있겠죠. 당뇨 전 단계,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일단 아침 식사로 항산화 밥상을 드실 때 저당도 과일을 골라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블루베리나 사과, 복숭아가 있고요. 또 토마토도 좋습니다. 난 그래도 단맛이 이만큼이 들어가면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요. 샐러리나 파프리카, 오이도 같이 과일 드시고 또 채소를 같이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점심에는 먼저 쌀밥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쌀 말씀드렸죠. 혈당 상승뿐만이 아니고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많이 만들어야만 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밥을 드실 때는 좀 최소 용량 한 3분의 1공기 정도만 드시고 그 대신 다른 음식으로 배부르게 드셔도 됩니다. 먼저 토마토를 하나 드시고요. 찜을 해서 양배추 쌈을 드시고 고들빼기 반찬 같은 걸 순한 맛으로 해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자, 저녁 식사도 토마토를 먼저 드시고 점심에 먹었던 양배추 대신에 이제 브로콜리를 쪄서 드시거나 또 점심에 먹었던 해조류 대신 다시마, 곰피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밥을 안 드시는 건 아닌데 밥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시고 밥 대신에 과일이나 다른 채소 그리고 몸에 좋은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버섯, 해조류 이런 것들을 꼭 곁들여 드시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혈당 조절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췌장의 소화 능력을 너무나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소화가 잘 되는 건강한 식단, 좀 편안한 식단 이것을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 건강과 췌장 건강, 네, 우리가 잘 먹고 또 잘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 소화가 잘 되고 또 풍부한 영양이 담긴 식단을 통해서 우리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어떤 병도 걸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